네, 5월 3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오랜만이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 쉬는 날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장은 안 열렸었고요, 새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심리 때문에 네네. 내일 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뭐 팔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괜찮네요. 맞아요. 아침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그동안에 수익 났던 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좀 방송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와중에 계속 체크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조 600억 가까이 샀습니다. 굉장히 아까 분명히 뭐 네. 몇백억 매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분명히 매도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게 수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속성, 이게 지금 조금씩 전제가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기반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빅스텝에 이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누그러진 이런 분위기들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반가워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 긴축을 조금 이제 강하게 하려고 했다가 약간 풀어준다, 이런 부분들을 약간 결과에다가 이제 짜맞추기식으로 그동안에는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그런데 진폭은 막 2%, 3%씩 지수가 움직여버렸죠. 종목들은 뭐 어닝 쇼크 나오면은 뭐 40%도 하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록 미국 시장이 하루 휴장하긴 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환율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1230원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강하게 불러일으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업종이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특히나 대형주 땅과 전기 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완성차가 포진해 있는 운송 장비, 이런 쪽도 한 19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거기다가 금융업, 운수 창고, 서비스업까지 주요한 업종들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0.44 뭐 보합이긴 하지만 근데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까지 외국인들이 사고 팔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요거를 제껴놓고도 오늘 네. 1조 오늘 가면서 삼성전자 개인들이 지금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또 사기는 네, 사군요. 외국인은 좀 전환을 했어요. 초반에는 팔고 있었는데 기관이 350만 주 팔고 기관 2,35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네. 네. 근데 어쨌건 삼성전자도 샀지만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주요 섹터들을 다 맞아요. 샀다는 네. 거. 어느 이게 좀 하나에 다르다. 치우쳐지지 않았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잠깐 뭐 말씀 가운데도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시장은 뭐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뭐 한국도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주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의 시장. 글쎄요. 저는 이제 오늘 매수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외국인 매수. 네. 있죠. 사실상 어제까지는 아직까지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역시나 연속성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반전을 이루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의 하락과 좀 겹쳐지면서 외국인들도 9시 반까지는 또 선물을 한 1200억에서 마이너스 1700억 수준까지 전부 다 이제 매도하는, 급격하게 꺾이는 그래프를 이렇게 화면상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일간 매매 동향이 나왔어요. 급격하게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 전체적으로 아까 매도 초반엔 나왔다,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조금 흐름이 달라졌죠. 선물 매수가 9시 반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한 2천억 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현물 동향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일단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조 600억, 외국인이 1조 이상 산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고.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전체 매수 금액 자체에도 의미를 하나 둘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하나가 전기전자에 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산이 되면서 주요한 업종들을 다 같이 사면서 비록 삼성전자는 지수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이제 기관의 아까 차익 실현 매도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금융투자 물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나 연기금만 매수를 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단기적인 물량으로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투신, 사모펀드 이런 주체들이 같이 사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의 5,700억 물량까지도 다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주요 업종들을 다 매수했다. 이거는 또 두 번째 의미를 들 수 있는 매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자동차주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정말 소외됐던 주식 중에 하나죠. 현대모비스 자동차. 많이 소외됐죠. 네. 오늘 6% 급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완성차들도 좋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지금 대형 어떤 부품주 그런 쪽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저항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일봉이거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비록 시가는 그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이 거래량 보세요. 네, 이게 얼마 만에 터진 거래량입니까 도대체? 그러네요. 2022년 1월 6일 날 나왔던 거래량에 버금가는 물량이 지금 거의 한 5개월여 만에 들어왔다.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상 되는 기간에 들어오면서 의미 있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121선까지는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2만 원 초반대. 여기가 이제 또 한 번의 저항대가 될 텐데 과연 지금 완성차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이건 좀 환율 효과도 많이 컸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반도체, 수급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보게 되면은 3월 중순 정도 됐을 때부터 반도체 수급이 조금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4월 중순에서 5월이 되면은 완전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생산할 캐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아차가요. 근데 이런 쪽들에서 생산이 더욱더 잘 되고 그리고 전기차의 비율 전환의 가속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환율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1,200원, 한 1,230원 부근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1분기 대비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실적들이 완성차 단에서 2분기, 3분기,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될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품주들을 볼 때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단순히 현대차, 기아차로 나 납품해. 근데 이쪽에서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못한 부품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완성차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품사들 연간 실적, 재무제표 열어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적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과연 유보율, 그동안에 쌓아놨던 자금들을 이쪽으로 친환경차나 이런 부분으로 투입을 하면서 전기차라던가 수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댓글로도 많이 이야기들 하셨지만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죠. 물론 네. 그분들이 샀던 가격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아마 그때 3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꽤 돼가지고 굉장히 많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수익률 게임에서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전까지의 그 수익률 시장을 이끌었던 뭐 소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주도주가 이런 수급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업종들로 분산 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이제 전기전자 중심의 매수였긴 했지만 그 외에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들을 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미국 시장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여기저기서 좀 이제 계속 올라갈 때도 저는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멀었다. 이제 글로벌 보급률 9%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열릴 시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밸류 비싸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숫자가 커지면서 전부 다 정당화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이라던가 LNF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밸류 비싼데 이 자리에서 추천한다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지금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에코프로 BM 안 좋은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고점에 다달해 있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캐파 증설하고 실적이 숫자로 찍히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지금도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10%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빠르면 23년에도 부족할 거고 늦어도 24년도부터는 배터리가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니네 생산할 거 우리한테 줘라고 미리 약속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는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각각의 1등주, 2등주는 관심주에 넣어놓고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꾸준히 드려왔던 걸로 아마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 많이 올랐다고 지우지 마세요. 이 2차 전지 전체의 흐름을 보실 때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CATL, BYD 이런 업체들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부품 소재 장비단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냥 전기차 화면을 하나 따로 만드세요. 관심 종목을. 그래서 다 넣어두시고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밸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꾸준히 추적 관찰 계속 하시면서 이거 모아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뭐 말씀하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한 4% 올랐고요. 네. LNF 같은 경우도 LNF가 4%,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한 3%, 3.2% 올랐는데 네. 많이 올라와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가격이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 아직도 못 들어가신 분들, 의심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보급률과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은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판매를 급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삼성 SDI, LG 화학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전부 배터리 3사 가파르게 주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도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환경적으로 유럽 연합 쪽에서 강제한 겁니다. 니네 올해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전기차 이만큼 판매 안 하면 수조 원대 벌금 때릴 거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판매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일단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은 유럽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니켈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이제 유럽의 프리미엄 라인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어디였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무슨 배터리 채택을 했죠? LFP예요. 리튬 인산철. 가성비는 있는데 이런 단에서 아직 기술력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못 따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같은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전기차를 사려면은 보조금 받더라도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 비싼데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죠?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임금 인상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전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기차를 선뜻 4천만 원, 아니죠.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만 원, 6천만 원을 주고 살 것이냐? 안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가성비 단으로 조금 싸게 쓸 수 있는 리튬 인산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테슬라도 지금 모델 3에 중국의 지금 배터리,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필요성을 약간 느낀 것 같아요. 초기 개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가성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동조하면서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LFP 생산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에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만 하면은 라인 깔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양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인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단이에요. 이제 보급률이 아마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엔트리 라인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LFP 배터리 양산의 도입 검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근데 이제 특히 소재주 쪽으로 좀 집중하자. 네, 지금은 아무래도 배터리 셀보다는 약간 소재 부품 장비 단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재나 장비.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까 또 한국에 이어서 중국에 이어서 올해는 미국으로 패권이 좀 넘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바이든도 방한하면서 굉장히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중국과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땐 배터리 3사들도 굉장한 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네. 올 들어와서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성장주들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뭐 30%까지 많이 밀렸죠. 빠졌었고 네. 그 가운데 기술주들은 뭐 7, 80%, 90% 밀린 그렇죠. 중소형주들 너무 많이 밀렸어요. 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성장주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코카콜라가 PER이 26배라는데 뭐 애플이라든가 무슨 이런 기업들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는 한 PER 20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뭐 14배다. 네, 뭐 그렇게 이러니까 돼버렸어요.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제 바뀐 거 아니냐. 예전의 예. 성장주를 가치주 관점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약간 비슷하게 양상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보더라도 뭐 물론 이쪽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이버가 이제 먼저 문매를 좀 맞았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 많이 드린 이평선이 120주선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120주선을 깨면서 내려오기 시작한 게 4월 초에 이게 이제 깨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화면 보시면 지지선이 됐었어요. 여기만 빠지면은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어닝 쇼크 나오면서 빠지니까 올라가려면은 반대로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맞았고 여기에서 맞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빠졌고 이게 사실상 지수는 35월선을 코스피가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600이 장중에 깨지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5월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월봉상으로 양봉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35월선 지수로 보면은 2556포인트였어요. 이 정도에서는 아마 상당 부분의 물량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저는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5월선을 깨버렸어요. 네, 지지를 못 받았죠. 그래서 더 카카오보다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대신에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20주선은 같이 깨진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35월선을 지수랑 똑같이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떤 수급들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살짝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사면서 조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과연 이 성장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완전히 옮겨온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코카콜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 음식료 업종은 사실 PER이 아주 낮은 업종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평년도 대비했을 때 역사적 저점의 PER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빠져 있는지 그 업종 자체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장주는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기라던가 어떤 양적 긴축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밸류들이 당연하게 깎이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반등 그리고 지금 PER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 지금 아까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차트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외국인들 동향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게 카카오의 차트입니다. 여기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빼는 흐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딱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지분율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최저점 지분율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35월선이 카카오보다도 먼저 빠르게 깨지고 지수보다도 빠르게 깨졌던 거예요. 그만큼 네이버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었고요. 이건 또 어떤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연초부터 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뭘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근데 2위하고 3위가 뭐냐?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물량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나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율 줄이면서 정말로 이런 엄청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정말로 거의 반토막 이 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주들을 접근을 하려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려면은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이런 쪽들 성장주들에 대해서 고르게 그리고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때 들어갔다가 정말로 잠깐 2, 3%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10%도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외국인이 4거래일 계속 네, 매수는 매수를 하고 해줬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네. 추세적으로 이제 네이버 상승으로 돌아섰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아직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의 매수 금액은 조금 의미는 있어요. 20만 주 샀네요. 네, 지금 5만 8천 주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3일 동안 매수한 게 3만 2천 주였어요. 그거를 한 번에 뛰어넘어 버리는 대량 물량이 오늘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은 단발적인 또 매도 물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누가 중요하다?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중요한데 지금 기관 전체적으로는 33억 매도 나왔는데 투신은 1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 동안에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과 투신 이런 쪽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급 흐름인데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미국장에서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조금씩은 완화될 것 같으니까 성장주들 좀 사볼까라는 포지션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들보다 먼저 움직일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먹자고 정말로 바닥 찾자고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런 쪽들에서 안전 마진이라는 건 수급이 될 겁니다. 연속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하방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네. 외국인의 매수를 확인하고 사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하방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는 것 같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저점 대비 그래도 한 10%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는 거라 네. 이 심리. 네네. 지금 이 단계에서도 비싼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비싸다라는 그 잘못된 심리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인지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쪽의 상황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는 상태에서 근원 PC
이 소비자 개인 지출이죠. 이런 부분들이 2개월 연속으로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아웃 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아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2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했고 상반기에는 피크아웃 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점점 더 감소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6월, 7월은 0.5bp씩, 0.5%씩이죠. 0.5%씩 인상하더라도 남은 3번, 연말에 이제 연말까지 남은 3번에서는 이제 어떤 조금 스몰 스텝, 25bp씩 인상할 거야. 아니면은 그때 인상을 한 번씩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아직까지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정확하게 해결되는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바닥이 아닌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빠지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더 모아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한 번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100%를 한 방에 어느 시점에 몰아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을 때에도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불확실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확실성들을 한 번씩 증시를 건드려 준다고 하면은 그게 또 뇌관이 되면서 내가 샀던 시점이 바닥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 평단을 낮출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불타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진전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주는 모습 보이고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를 완화시킬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환율 측면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될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는 같이 따라 사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분할 매수를 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1조씩 사주고 하는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어떤 기업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네. 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좋은 거는 많이 있죠. 그렇죠. 엄청 많이 많아요. 있죠. 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들은 중기 이상 보통 한 10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을 10% 이상씩 유지할 수 있는 섹터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10%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은 물론 메모리단에서 엄청난 돈들을 벌어들이고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캐시카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주가의 밸류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업단에서 파운드리라던가 폴더블폰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그룹 자체적으로 바이오단에도 이제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캐시카우, 그래 너 잘 내고 있어 인정해 꾸준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낼 거야. 근데 밸류를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TSMC가 하는 것처럼 파운드리단에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3나노 단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금 생산 방식이 달라요. 근데 얼마 전에 바이든 이제 방한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내보냈던 뉴스가 3나노 단에서는 우리가 먼저 파운드리 쪽 생산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율 차이는 아직까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도 네. 지금 계속 수율 때문에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그건 생겼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이제 양산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삼성이 지금 항상 선도를 해왔어요. 초격차를 벌려오면서 다른 업체들을 완전히 따돌려 버린 이런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너무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그런 범위를 떠나서 예전에 그 황해 법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2배씩, 뭐 몇 년마다 2배씩 했는데 이미 그건 깨진 지 오래예요. 워낙에 초미세 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생산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율을 갖추고 제대로 된 제품을 정확하게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갖춰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TSMC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전 세계로 보면은 27%밖에 안 돼요. 근데 비메모리 시장이 나머지 73%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단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TSMC만큼 좋은 평가를 아직까지 못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로 파운드리나 이런 쪽들에서도 초격차를 정말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쪽도 딱 바닥이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투자 동향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상으로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수급 상황이 잠깐 사는 파동들이 나오기는 해요. 네,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인데 이런 식으로 이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천억 정도 들어왔네요. 이틀 동안요. 근데 이런 게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 올랐죠. 근데 그 뒤로 또 외국인들 와르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와르르 빼버리고 잠깐씩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연속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휴장이고 또 이제 목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열릴 텐데 미국 시장과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단 위주의 어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성 있게 매수하는지 확인을 조금 더 하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어쨌든 매수해주고 환경은 좋았는데 네. 기관이 350만 주나 매도했네요. 네, 맞아요. 이 뭐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글쎄요, 이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도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매도했어요. 이거 가집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9시 25분에 첫 가집게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거의 48만 주 매도했고 10시, 11시 20분 갈수록 매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5만 주까지 가집게 상으로 보이는 상에서 85만 주까지 매도하다가 결국에는 후반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기전자도 매수가 들어왔고 물량들이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 매수까지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량을 늘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다라고 판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는 이쪽이 어떤 신사업들이나 이런 쪽들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팔릴 거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팔릴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지금은 조금 이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기관들의 또 매매 차익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450조 5년간 투자하겠다. 현대차도 65조인가요? 네, 뭐 굉장히 한화, 많이 LG 투자했죠.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1000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건 주식시장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시큰둥해요. 네, 아무래도 시장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쨌건 기업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 네. 어쨌건 수혜를 받는 정부 시책과 함께 맞추어서 수혜를 받는 그 업종 네. 주식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정말로 뭐 종목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방안도 그렇고 또 윤당 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즉흥적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사전에 다 기획된 부분들을 이제 쇼맨십을 약간 섞어서 발표를
인도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현대차도 지금 바이든 방한했을 때 추가 투자 얘기 막 뉴스에서 쏟아내 보냈잖아요. 그게 과연 즉흥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총수라고 하지만 이 대기업의 어떤 운명과 사활이 걸린 투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사전에 다 이게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저는 좀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미래를 만들면 됩니다. 예, 미래 만들면 돼요. 내가 미래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미래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쪽이 어딜까요?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산업 포트폴리오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들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회사 내에 쌓아놓고 있죠.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보율들을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부분들 많이 축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소단이라던가 이런 신사업들 단에서도 자회사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쌓여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대기업들은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은 산업들을 꼽아서 그쪽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이 만들어가는 트렌드가 곧 미래예요. 밑에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들도 결국은 그런 트렌드를 다 따라가서 소비를 하게 될 거고요.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투자들을 집행하는 곳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미국 쪽의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메타,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뭐 진짜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투자하지만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쪽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선도해 나가면서 오큘러스 2라던가 이런 가상현실 기기, 최근에 또 애플도 가세했죠. 그런 쪽들로 트렌드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수익은 또 창출될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흐름들일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읽는 조금 통찰력을 기르는 게 저는 투자 집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는 눈을 기르시고 그거에 맞는 기업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흐름들로 해서 넥스트가 또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왔어요. 게임주들도 바닥을 짚고 나서 또 반등해주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영원히 나쁜 기업도 없고 나쁜 업종도 없습니다. 반드시 순환매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공매도 많이 나오고 힘들잖아요. 근데 월봉상으로 바닥 찍고 나니까 반등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언제 집행을 하고 어느 기업에 집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통찰력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네. 뭐 특별히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사례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린 게 아직까지는 맞을 것 같고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지는 거는 맞아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화면상 잠깐 보시면은 월봉입니다. 이때 이제 떨어졌던 2019년도에 저점 가격, 밑꼬리 무시하면은 거의 한 14만 원대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1월에 급락할 때 거의 뭐 그 부분까지 이제 갔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쌍바닥을 짚고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다가 일단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최근 보면 이제 투자 동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알게 모르게 셀트리온 지금 사고 있죠. 기관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14만 원에서 저점 잡고 올라가죠. 네, 이런 게 안타깝지만 지금 수급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개인분들이 뭐 대다수시겠죠. 근데 개인처럼 행동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비록 내가 개인일지라도 슈퍼개미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지금 이맘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산 순매수 종목의 수익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수익률, 어떤 게 더 좋을까? 개인들 처참했다. 항상 나오는 뉴스예요.
1년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인데 개인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개인들의 패턴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건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규모 투자 기업들 대형 이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느 산업이 미래의 어떤 부각이 될 것이냐.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나온 1,000조의 투자를 봤을 때 네. 우리 사용관 차장님이 보시는 네. 성장 섹터 혹은 산업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4차 산업. 이게 결국에는 4차 산업이 기반이 되겠지만 향후에 5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게 본격 개화된 게 저는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었던 5G 이쪽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 패권 놓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5G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또 얼마 전에 미국 통신사 수주 추가로 했다 이런 얘기들 또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주들 결국에는 또 바닥 찍고 움직이는 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시점들을 좀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태동하고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결국엔 4차 산업에 저는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라던가 뭐 NFT도 한 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인공지능, AI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쪽들도 될 수가 있고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쪽들이 전부 다 4차 산업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산업들 이제 주가의 등락은 분명히 심하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많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밸류를 높게 받고 주가가 정말로 빵 떴단 말이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같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줄줄이 엮어서 그냥 비엔나 소세지처럼 전부 다 주가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로 어닝 쇼크를 정말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기 시작하니까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야 이거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엮어지지도 않았는데 너 많이 올랐었네 그러면서 더 힘차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옥석 가리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반드시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전히 주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그 특징적으로 보는 게 보니까 여러 대기업들이 그 바이오 쪽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삼성에서도 일단 바이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게 발표가 되긴 했잖아요. 네네. 거기다 뭐 롯데도 들어가는 것 같고. 맞아요. 안 걸쳐 있는 쪽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그런데 바이오 가운데서도 신약 개발이 아닌 이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 네. 바이오 시밀러 쪽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쪽들의 투자 집행이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대기업들은 유보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기업 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로 한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돈이 쌓여 있다 보니까 미래에 유망해질 수 있는 섹터와 산업들의 분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삼성도 제가 말씀드렸던 메모리단에서 캐시카우를 꾸준하게 내주고 있는 기업 맞아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 메모리단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던가 낸드가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어떤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폴더블 이런 쪽의 신사업단들 그거 외에도 삼성이 지금 엄청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하면서 또 하나 힘을 쏟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시밀라라던가 어떤 바이오 에피스와의 협업 관계를 좀 고려해 봤을 때에는 신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쌓여가는 유보율들을 가지고 이런 쪽들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셀트리온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이 물론 커지고 이런 것도 있겠으나 또 한국 기업들 간의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셀트리온에게는 이제까지 가장 먼저 그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수혜를 크게 받아왔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랬었죠. 조금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게 네. 썩 재미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크게 시장이 빨리 확대 커지고 된다?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연히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계속 4공장, 5공장, 6공장, 7공장 계속 세울 거고요. 한번 1등 캐파를 잡으면은 아마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크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이런 수요들에 맞춰서 대기업들은 캐파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하루 쉬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바로 또 수요일이에요. 그럼 네, 후반 그렇게 넘어가는데 일단 6월 달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네. 집중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정말로 피크아웃을 친 건지 한 번 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4월 PCE가 근원 PCE가 지금 2개월 연속으로 둔화가 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정말로 6월에 발표가 됐을 때 5월 근원 CPI도 둔화가 돼가고 있는지 둔화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둔화가 되는지 이런 지표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들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에너지라던가 곡물가 그리고 사료, 비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아직도 대란입니다. 유가나 이런 부분들 잠깐 꺾이면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110달러대 중반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어떤 기업, 국내 기업들의 개별 이슈들보다는 아직도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이 결국에 지금 한 6월 달에 50bp 정도로 인상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 올리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봐요. 혹시나 이거를 좀 약간의 판단 미스로 25bp를 올려버린다. 근데 향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에 이제 파월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이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Don't be too late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지 않게 조금은 그런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표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며칠 시장이 좋으니까 또 우리가 투자 심리가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것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더 며칠 연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언제 그 공포를 우리가 가졌었냐 이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확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그런 분위기가.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투자 자신의 원칙, 요거를 좀 잘 지키는,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안 하자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편안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며칠간의 상승으로 물론 이제 뭐 마이너스 심하게 났던 것들이 갑자기 플러스로 되고 이 정도의 상승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들이 좋아서 정말로 내가 약간 꿈쳐놨던 이런 비상금들 해가지고 조금 더 사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저희 아침 7시마다 하는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 전 방송,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 그냥 녹화 방송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내일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모레 수요일 오전 7시에 또 아침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